앞에서 이미 말씀 주셨기 때문에 조금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주요국 기술 보호 정책 동향과 시사점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사점에 그야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더 뜨시기 때문에 아마 더 많이 절감을 하실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 보호라고 하는 것들의 강화는 앞에서도 말씀 주셨지만은 경제 안보라는 개념의 부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주요한 배경은 미중 패권 경쟁으로 대표되는 지경학적 긴장의 고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보호는 미국과 중국에 국한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9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와 그리고 세계화에 의해서 심화된 글로벌 경제 통합이 코로나를 경유하면서 특정국의 경제 활동과 그리고 흐름의 일시적인 지체 또는 중단만으로도 미국, 유럽과 같은 국가들의 일상적인 소비, 나아가서 경제 활동을 마비시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의 고조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위기의식에 더해서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급속한 기술 변화입니다. 여러 가지의 요인들이 있지만은 급속한 기술 변화 속에서 미국과 유럽 등은 자국의 경제적 우위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의도가 매우 큽니다. 따라서 가치 있는 경제적 연결고리를 자국 내에서 온전하게 보존하고 그리고 외부 침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안보라는 개념은 기존의 군사적, 정치적 관점에서 경제적 안보로 전환되었고, 이는 국가의 번영 그리고 주권으로 강화되었습니다. 글로벌 기술 보호 정책의 강화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산업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산업 그리고 제조업에서 주요국 간의 경쟁 구도가 최근 들어서 매우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입니다. 1990년은 고사하고 과거 10년 동안, 이제 15년이네요. 불과 10년 동안 중국 제조업의 놀라운 성장은 세계 제조업의 판도를 바꿨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이 저비용 생산이 가능한 생산기지가 아니라 제조 기반의 유출로 인해서 글로벌 중산층의 붕괴로 이어졌다는 뼈아픈 상황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추월이 될 것이라는 가정이 현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실제로 2000년에 미국, 독일이 주요한 축이 되고 그리고 중국이 일부 결합되어 있었던 글로벌 밸류체인은 2019년에 이르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가치사슬 구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위상이나 비중이 매우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2010년대에 매우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고, 코로나19로 인한 중국에서 잠시 공장이 멈추거나 또는 항구에서 배가 못 뜨는 이러한 경험,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다른 유럽이나 미국 국가들은 자동차를 못 만들거나 공급망에 있어서 심각한 그런 위험을 겪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에 있어서 빠른 회복을 보였던 이런 국가들이 결국은 선진 주요국들이 글로벌 밸류체인 확장에 따라서 시스템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는 주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치 동맹에 기초한 공급망 안정화를 강조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더 본질적으로 본다면 자국 중심의 공급망의 내재화, 즉 리쇼어링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 이는 글로벌 공급망에 있어서 전면적인 재편을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가운데 기술이 놓여 있습니다. 공급망의 재편은 단순히 그동안 중국이나 여러 아시아 국가들로 그렇게 이전되었던 제조 기반의 단순히 자국으로의 그런 그 이전을 다시 회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급속한 기술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래에 얻고자 하는 것, 즉 새로운 제조업을 구현하기 위한 것, 그리고 새로운 산업을 구축하기 위한 그러한 기술 관점에서 출발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쟁 우위를 갖는 기술뿐만 아니라 미래의 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 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양자, 첨단 소재, 우주와 같은 새로운 신기술을 둘러싼 경쟁이 동시에 펼쳐지고 있고, 이것이 기술 보호라고 하는 영역에 나타납니다. 최근에는 산업정책의 귀환이라고 볼 정도로 정의할 정도로 각국들은 산업정책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이 부상했던 2010년대 중반기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코로나 이후에 본격화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인 2018년에 이미 몇 배나 늘어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소득 분위별로 봤을 때 상위 20%의 고소득 국가들이 기술, 통상, 무역, 제도, 인력,
모든 정책을 산업 정책과 연관하기 시작되었고, 이것은 결국 새로운 제조업, 새로운 산업에 대한 경쟁력을 갖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구현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첨단 산업, 공급망, 디지털 전환, 탄소 중립, 경제 안보를 위한 모든 정책들이 이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 처음 미국입니다. 말씀 주셨습니다만 미국의 핵심 유망 기술은 국가안보위원회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고 이를 최근에는 2년마다 개정하면서 최신의 기술 변화들을 적극 반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상무국의 산업안보국에서 국가안보에 필요한 14개 기술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생명공학, 로봇, 공학, 적층제조, 첨단 컴퓨팅, BCI와 같이 현재를 넘어서는 미래 유망 산업기술 영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핵심 기술의 지정은 국가안보 관점에서 기술 패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더 강화시키겠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유망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2년마다 개정하면서 첨단 센싱이 네트워크 센싱으로 변화하고 항공 엔진이 첨단 가스 터빈 엔진으로 변경도 되고 데이터 저장 기술은 데이터 보안 그리고 사이버 기술로 변화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있어서의 기술 변화와 그리고 자국의 이해들을 모두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의 신흥 및 기반 기술입니다. 상무부의 신흥 기반 기술은 14개 분야이지만 자세히 보면은 뉴로테크, AI 칩셋, 스마트 더스트, 퀀텀 센싱, 바이오 소재와 같이 역시 미래 분야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특정 분야는 최첨단을 정의하고 있지만 여기서 파운데이션 기술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 컴퓨팅, 첨단 소재 등을 포함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투자 통제 정책입니다. 미국은 이처럼 핵심 유망 기술을 지정한 후에 기술에 대해서 외국인의 인바운드 투자를 통해서 기술 거래를 억제해 왔습니다. 동시에 최근에는 아웃바운드 투자를 통한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즉 외국 기업이 미국 내 핵심 유망 기술을 확보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인 혹은 미국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하면서 유출될 수 있는 경로에 대해서도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내 해외 투자에 대해서 거의 제재가 없었지만 2016년 이후에 위험성이 인정되는 또는 가능성이 있는 중국의 대미 투자에 대해서 CPS의 심의를 통해서 투자 또 혹은 인수 금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이 시기가 트럼프 이전에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략적 디커플링 전략을 취했던 트럼프는 물론이고 디리스킹 전략을 취했던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수 금지 조치가 잇따랐습니다. 특히 지금도 진행 중인 신일철의 미국 US 스틸에 대한 인수 반대 의견은 향후 그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이전에 인수금지 조치가 반도체와 같은 첨단 분야, 자동차, 플랫폼, 에너지와 같은 인프라 부문이었던 데 반해서 제조업에서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철강에 대해서도 같이 동맹국인 일본의 인수에 대해서 대통령이 유례 없이 반대 의견을 표명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정부에 들어서 어떻게 될지 사뭇 관심이 높습니다. 자본 투자뿐만 아니라 미국은 제품의 수출입에 대해서도 양자, 첨단 반도체, 적층 제조 등의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소재, 부품, 장비, 소프트웨어 등의 유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제품의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새로운 부품, 새로운 산업, 그리고 새로운 자본재를 만들 수 있는 소부장, 즉 공급망 부분을 차단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흥 및 기반기술 관련 분야에 대해서 특정 제품이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제한된 영역이지만은 그것들에 있어서의 미래의 성장 가능성 부분들, 그 키워드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미국의 연구 안보 강화입니다. 나아가 최근 1, 2년간에는 강화되기 시작한 분야가 연구 안보 분야입니다. 물론 트럼프 시기에도 자국 내 유입된 그 중국인을 잠재적인 산업 스파이로 간주했었던 차이나 이니셔티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대통령 교서, 지침 등을 발표하면서 해외 펀딩을 받거나 그리고 공동 연구를 행함에 있어서도 보안, 그리고 정보 유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해외 펀딩 그리고 공동 연구 과정에서 사람과 정보를 포함하는 연구 자산 유출의 위험에 대한 사전적인 대응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여드린 신흥기술, 핵심 유망기술이 산업 현장에 적용되기 전이지만 사용 시에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고 예상되는 첨단 반도체, 양자, AI 기술의 특성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랩투 마켓, 그 거리가 짧아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반영합니다. 기술 개발 후에 한참을 거쳐서 그 상용화되고 핵심 기술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술 개발 즉시 다양한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무형의 기술이라는 점에서 개발 단계부터 관리한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밑에 보시면은 연구 보안 지침은 매우 구체적이고, 그리고 국외 출장 보안, 연구 보안 교육 등 매우 다양합니다. 미국을 비롯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제도나 법적 기반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으로 경제 스파이법, 연방 영업 비밀 보호법을 활용해서 산업 스파이를 적발하고, 그리고 처벌도 중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특징은 공공에서 민간 부문으로 그 범위가 확장된다는 것입니다. 이유입니다. 이유 역시 핵심 가능 기술, 핵심 가능 기술, 핵심 전략 기술 등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경제안보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해서 기술의 개발 능력, 상품화와 밸류체인으로의 접근 가능성, 그리고 글로벌 영향력을 유지하는, 이것을 기술 주권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과제와 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표에서 보시면은 6대 핵심 가능 기술과 핵심 전략 기술을 비교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은 핵심 가능 기술은 일반 목적 기술의 성격이 강하고, 핵심 전략 기술은 부문 또는 산업으로 조금 더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6대 핵심 가능 기술의 세부 영역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기술의 목적, 운용을 위한 기술, 그리고 혹은 분야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AI 알고리즘, 인증, 암호화, 통신 네트워크, 구조, 보안, 다양하게 가치사슬, 그 기술의 발전과 적용에 있어서의 그 가치사슬 부분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그리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핵심 전략 기술은 해당 부분에서 핵심적인, 그리고 부품, 소재, 기술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10개의 그 핵심 전략 기술을 봤을 때는 좀 이렇게 범위 분야인가 했는데, 그 해당 부분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도 컴퓨팅, 클라우드, 데이터 분석, 객체 인식, 활용 분야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있는 첨단 소재 분야, 제조, 재활용 기술을 보면은 안전한 나노 소재, 스텔스 소재, 적층 제조부터 탄소 중립에 필요한 주요 원료의 재활용 기술까지 유럽이 추구하고 있는 그 첨단 산업, 그리고 탄소 중립, 이 모든 것들을 반영하는 그러한 기술과 영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유 역시 특정국의 자본 투자에 의한 기술 유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경제안보 전략을 2023년 6월에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공급망, 그리고 핵심 인프라, 그리고 기술 안보 및 유출, 경제적 의존성 저하 등을 경계하기 위해서 주요한 대상들을 선정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투자 심사를 위해서 올해 1월에 경제안보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유럽 집행위원회 차원의 권고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독일, 영국에서 투자심사법 등을 개정하고 수출 통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 투자안보국의 안보 리스크 판단 요소를 보시면은 인수의 대상, 인수자, 그리고 통제력 등 그 리스크가 발생하 있는 차원, 그리고 분야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연구안보에 대해서는 올해 1월에 연구 경제 안보 전략 5대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습니다. 연구기관의 연구안보에 대해서 실무 지원을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EU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지식과 기술에 대한 통제 권한을 선언하고, 연구안보의 등급을 4단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보고하고, 그리고 비밀 유지 등의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독일, 프랑스, 영국도 국제연구협력에 대해서 연구 보안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EU와 그리고 각 국가들까지도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들이 내세우는 것은 안전한 국제협력 연구입니다. 국제협력에 있어서의 안전성들이 목표로 들어갔고요. 이러한 것들이 바로 개방성을 보장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말씀 주셨습니다. 일본은 앞에 자세하게 말씀 주셨고요. 경제안전보장법에서 특정 주요 물자를 정하고 있는데 전 11개라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공작기계하고 산업용 로봇 2개를 나누면 12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정 요건을 밝히고 있습니다. 역시 공급망의 안정성, 필수 제품, 그리고 단절 시 국민 경제, 생활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되는 품목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 품목을 보시면은 전자부품, 반도체 장비, 소재, 배터리 제조 장치, 산업용 로봇, 일본이 경쟁 우위를 가지는 그러한 주요 품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투자 통제 정책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전략기술과 관련된 유무형, 모든 형태의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를 밝히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술 이전에 대한 통제는 유학생, 연구 시료의 반출, 외국 연구자의 방문 시 공정을 설명하는 행위, 자료의 배부, 비공개 강연회 등 상당히 다양하고 구체적입니다. 올해 5월에는 그 주요 말씀하셨는데요. 주요 경제, 안보 정보의 보호와 활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까지, 민간에까지 그 기밀 정보를 다루는 이들에게 비치인가를 도입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만입니다. 대만은 중국과의 특수관계로 인해서 2022년 국가안전법을 개정했고요. 그리고 국가첨단산업의 경쟁력 보호에 대해서, 그리고 적대 외국 세력에 대한 그 유출 방지를 입법했습니다. 22년 6월에 이어서 중국, 대만, 양안 인민관계에 대한 조례 발표를 통해서 중국과 화교인들에 대한 불법적인 투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작년 12월에는 국가의 신규 기술을 지정했고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국가들은 미국만이 아니라 유럽, 대만, 일본, 중국도 최근 들어서 기술 유출에 대해서 외국인 그리고 자국인에 이르기까지 처벌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국에 근무했던 한국 교민이 그 대상이 된 경험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즉 기술 보호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법률과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처벌에 이르기까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은 기술 개발을 전통적으로 중시했던 국가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술 개발 관련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국가 첨단 전략기술, 첨단 업종, 신성장 동력과 같이 대부분 지원, 촉진, 발전,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방산, 이중연도 전략 물자를 제외하면 국가 핵심 기술 제도가 산업기술보호법에 기반하여서 산업기술 유출 방지 및 보호를 입법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기술 분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철강, 주력 기관 산업까지도 비중이 높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주요국의 기술보호 정책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 주요한 시사점을 말씀드리면 요약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술 패권을 둘러싼 국가 간 경쟁은 앞으로도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현재의 핵심 기술 그리고 산업 경쟁력에 나아가서 미래의 유망 기술 그리고 산업을 구현하기 위한 첨단 기술로 계속해서 확대될 것이고 지금도 이미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국은 공급망, 인프라 안정, 기술의 육성과 보호를 내세우면서 법률적 그리고 제도적 기반을 이미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책의 발표나 또는 지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만든다는 것은 그 의미가 사뭇 다릅니다. 더군다나 앞으로는 유무형의 기술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데이터 등으로 기술 유출에 대한 통제 범위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고 앞으로 이것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은 더욱 빈번해지고 처벌의 수준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기술의 이전 그리고 거래를 통한 유출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제품의 교역에서 나아가서 자본의 이동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그 모든 것들을 담지한 사람의 이동과 활동에 대한 규제까지 확장되고 있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쩌면 경제의 안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결합하면서 예상할 수 있는 진행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도 혹은 법률적 개입은 매우 성가시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서 확보한 기술 역량이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리고 미래의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다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지배적 기술이 될 핵심 유망 기술에 대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관리하고 담지하는 자본, 사람에 대한 투자 그리고 관리도 보다 세심해져야 할 것입니다.
이는 적기 제도 변화 그리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주체들의 활동 방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은미 본부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